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의료인문학연구소 공감클리닉에서 주최하는 공감 강좌의 마지막 세션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공감 능력 키우기와 공감 클리닉 만들기입니다. 우선 어떻게 하면 환자와 가족들에게 진정한 공감과 위로를 드릴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한 후에 공감 클리닉을 만들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 알아보고 우리 모두 함께 의지를 다지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제 강의를 마친 후에는 회원님들의 의견을 소개해드리고 회원님들의 궁금증에 대해 답변을 드리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강좌가 진행되는 도중에 회원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이나 궁금증을 채팅창에 적어서 보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회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하면서 공감 능력 키우기에 대한 강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본격적으로 강좌를 시작하기 전에 제가 최근에 적은 시 하나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위로. 몸과 마음이 아플 때 내 편 눈길을 찾는 건 고통이 아직 참을만 하기 때문일 거야. 모두 떠나고 혼자 남았을 때 다독이는 손길을 기다리는 건 견딜 준비가 이미 되어 있기 때문일 거야. 엄청난 불행이 찾아왔을 때 따뜻한 눈길마저 서러운 건 닥친 아픔이 너무나 크기 때문일 거야. 암흑 속에 갇혀 오도 가도 못할 때 격려가 조롱으로 들리는 건 쥐어짠 용기가 아직까지 부족하기 때문일 거야. 지금은 하고픈 말을 삼킬게. 내밀던 손길도 잠시 거둘게. 그건 너에게 위로가 되지 못할 테니까. 한 걸음 뒤에서 기다릴게. 내 상처가 온전히 아물 때까지. 우리가 이제 살면서 주변에 위로를 드려야 될 일들이 생깁니다. 특히 엊그제 우리 온 국민이 마음 아프게 생각하는 이태원 참사가 있었습니다. 수많은 젊은이들이 목숨을 잃었고 그 가족들이 하늘이 무너질 것 같은 지금 아픔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심한 아픔을 겪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위로를 할 때는 진짜 진정한 위로가 무엇인지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의사가 환자에게 혹은 가족들에게 위로를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손잡아주고 등 두드려주는 것이 진정한 위로일까? 어떤 경우에 좀 기다려주는 것이 진정한 위로일까? 의사들은, 간호사들은, 의료인들은 이러한 공감과 위로의 방법에 대해서 능력을 키워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그 문제에 관하여 오늘 1시간 동안 여러분과 생각을 한번 맞춰볼까 합니다. 우리가 첫날, 그 지난주에 강의를 시작하면서 우리 공감 클리닉을 사랑해 주시고 의사, 간호사, 병원을 크게 걱정해 주시는 우리 회원님의 글을 소개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 추후에 제가 답을 드리겠노라 약속을 드렸기 때문에 우선 이 사례를 먼저 소개를 해드림으로써 우리의 기억을 되살리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답을 하나씩 얻어나가는 방법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81세 할머니입니다. 골다공증 진료를 위해 대형 병원의 가정의학과를 방문하던 날의 경험을 소개합니다. 의사는 환자가 어디가 불편한지, 무엇이 걱정이 되는지, 무엇을 도와주길 원하는지 묻지 않았습니다. 대뜸 큰 소리로 자신의 말만 했습니다. 섭섭하셨겠죠? 의사가 적극적인 청취, 나중에 이제 설명을 드려 나갈 것인데요. 이 적극적인 청취 과정을 생략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적극적인 청취가 무엇이고 어떠한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 함께 생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합시다. 골다공증 검사 결과 경계선상에 있으니 우리 몸도 안 되는 골다공증 주사를 뭐하러 맞으려 하느냐고 말만 했습니다. 그때 들었던 생각은 나이를 많이 먹었으니 그냥 살아가라는 느낌이었습니다. 환자가 주사를 맞으려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텐데 그것을 물어봐 주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또 섭섭하셨겠습니까? 의사의 공감 부족 때문에 신뢰를 주지 못하는 그런 사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의료인들이 공감 능력을 키워나가야 될지, 그로 인해서 환자나 가족들로부터 어떻게 신뢰를 우리가 받을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 보기로 하죠. 건강을 잘 관리해서 온전한 몸으로 가고 싶은 환자의 마음을 의사가 읽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과연 의사는 환자의 과거의 병력이나 치료 과정을 면밀히 살펴보고 현재의 환자 상태를 감안하여 내 편에서 임상 결정을 한 것일까요? 환자분은 의사의 임상 능력에 대한 믿음도 없고 공감 능력에 대한 믿음도 없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의료인들이 어떻게 임상 능력을 키워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우리 검토를 했고 우리 열심히 노력하기로 의지를 확인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어떻게 공감 능력을 더 키워나가서 궁극적으로 환자나 가족의 아픔에 공감하고 그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을지 같이 고민해 봅시다.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의사의 환자 대하는 태도는 어떻게 형성되는 것일까요? 의사 개인의 인성 때문일까요? 의사라는 권위의식 때문일까요? 교육 때문일까요? 다입니다, 사실은. 우리 어떻게 의료인으로서의 인성을, 훌륭한 인성을 우리가 향상시켜 나갈 것인가 하는 문제, 그리고 어떻게 환자의 아픔에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는가 하는 문제, 우리 오늘 이 시간 함께 고민해 보시기로 하죠. 이 슬라이드는 지난주에 제가 보여드렸던 슬라이드입니다. 미국의 아주 유명한 의료인 문학자 중에 한 사람인 호자 등이 제안한 공감 능력을 키우는 10가지 방법들을 소개해 드렸는데 이 중에서 우리 현실에서 실행 가능하고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게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게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환자 체험에 대해서, 그리고 문학과 예술 공부라고 적었습니다만은 문학 컨텐츠, 문학 스토리에 대한 읽기, 그리고 어떤 창작, 글쓰기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우리에게 어떻게 공감 능력을 키워줄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를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서 이야기는 영어로 하면 내러티브인데요. 내러티브 기술을 향상시키는 그 얘기는 환자로부터 환자 마음속 깊숙이에 있는 그 스토리, 내러티브를 어떻게 끄집어낼 수 있는가, 표출하게 할 수 있는가 하는 기술,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듣고 이해하고 또 분석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기술을 어떻게 향상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검토해 보려고 합니다. 물론 다른 방법들이 있겠으나 제한된 시간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세 가지에 관해서만 제가 소개 말씀을 드리는데, 이 세 가지 말씀을 먼저 드리고자 하는 이유는 우리가 당장 대한민국의 현실에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고민해 보기로 합시다. 제일 먼저 환자 체험에 대한 얘기입니다. 병원에 가면 많은 환자분들이 의사나 간호사로부터 저염식을 하라고 얘기 듣습니다. 짜게 먹지 말라고. 그래야 될 의학적인 상황이 아주 많기 때문이긴 합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드리고자 하면서 사진을 음식을 너무나 맛있는 음식이 차려진 사진을 지금 제시한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저염식 같지는 않습니다. 너무나 맛있어 보이는데, 제 경험에 의하면 저염식을 하게 되면 처음 며칠은 먹을만 합니다. 그런데 며칠 지나고 나면 정말 밍밍하고 목을 넘기기가 너무나 힘드는 그런 시간이 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의사나 간호사들이 환자에게 저염식을 권할 때는 하루 이틀 일주일 열흘 하라는 것이 아니고 상당히 오랜 기간 혹은 평생 그렇게 드시길 권합니다. 그렇게 중요한 얘기를 의료진들은 너무나 쉽게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저는 환자 체험을 꼭 우리 함께 하고 그런 얘기를 꺼내봅시다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병원에 가면 일반적으로 고혈압 환자, 비만이 있는 환자, 몸이 붓는 환자, 심부전, 심장 기능이 좀 떨어진 환자, 신부전, 콩팥 기능이 부족한 환자, 간이 많이 굳어있는 간경변증 환자들에게는 무조건 싱겁게 드세요 하는 얘기를 의사들이 얘기를 합니다. 사실 의학적으로 저염식이 가장 기초가 돼야 되는 처방입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말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염분을 제한해야만 이 문제를 해결을 할 수가 있고 그 치료의 가장 기저에 바탕에 저염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WHO에서 하루에 권장하는 저염식에 포함되는 나트륨 권장량은 하루에 나트륨으로 따지면 2000mg, 소금으로 따지면 하루에 5g 정도인데요. 이게 5g 정도가 어느 정도냐면 실제 제가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만 라면 한 봉지에 들어있는 게 아마 7.5g 정도 되고요. 제가 식당 가서 문의를 해봤습니다. 영양사분들께. 전혀 요리할 때 소금을, 간장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을 때 우리가 몇 g까지의 소금이 들어간다고 보면 됩니까? 라고 여쭤보니까 그래도 3.5g은 들어간다 합니다. 그렇게 따진다면 5g 미만의 저염식을 만들려면 소금, 간장, 또 가공식품에도 소금이 많이 들어있으니까요. 일체 사용하지 말아야 되고, 또 더더군다나 언감생식, 중국 음식, 라면, 우동 이런 거 먹으면 안 되겠죠? 그렇습니다. 쉬운 충고는 아니지요. 우리 공감이라는 것은 환자 입장에서 함께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함께 내 편이 돼서 고민해주는 환자 중심의 생각이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생각을 해봅시다. 이걸 그대로 누구에게나 다 이제부터 평생 죽을 때까지 저염식하고 사세요. 이렇게 말하는 게 과연 환자를 위한 길일까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분들에게 저염식을 처방하고 교육하는 의사, 간호사, 그리고 함께 지내는 가족들에게 최소한 저염식 체험을 권합니다. 이것은 어렵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직접 경험할 수 없는, 예를 들어서 어떤 병을 대신 경험해 볼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저염식은 대신 직접 체험이 가능합니다. 그럼으로써 환자의 고통에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키워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저염식 체험을 하게 되면 이런 처방하는 의사, 교육하는 간호사들은 과연 이 환자에게 저염식이 꼭 필요한가, 다른 방법은 없는가를 고민하게 됩니다. 이게 최선인지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후에 피치 못할 선택이다 하면 그때 권할지언정 아주 쉽게, 예를 들어서 고혈압이 있다고 해서, 간경변증이 있다고 해서 누구에게나 저염식을 다 권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간경변증 환자를 많이 봐온 의사인데요. 모든 간경변증 환자가 어느 스펙트럼, 심한 분, 덜 심한 분이 있는데 누구에게나 다 저염식을 권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또 저염식이 필요하다 해서 아까 WHO에서 권하는 것처럼 5g 미만의 저염식을 권한다는 것은 그 환자의 삶의 질을 많이 악화시키는 그런 일이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저염식 체험을 한 의료인은 이런 고민을 또 하게 됩니다. 그 환자에게 허용할 수 있는 최대한의 염분은 어느 정도일까? 영어로 titration. 그걸 갖다가 우리가 5g 미만으로 해야 될까? 10g 미만은 괜찮을까? 15g 미만까지도 괜찮을까? 이 환자의 삶의 질과 대비해서 어떤 것이 이 환자를 위한 결정일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정말로 의사, 간호사, 가족들 한번 저염식 체험을 제가 권하는 대로 한번 해보실 만하지 않겠습니까? 환자 체험 두 번째 얘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보셨는지 모르는데 병원에 가게 되면 이런 모양의 물건들이 있습니다. 가죽 주머니에 속에 모래가 들어있는 겁니다. 샌드백입니다. 이것을 보신 분들은 그저 그러려니 하시겠으나 실제 경험을 하신 분들은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물건인지를 아시게 됩니다. 임상적으로 조직 생검 등의 검사나 출혈을 동반하는 어떤 시술을 한 후에 지혈을 효과적으로 빨리 시킬 목적으로 여기다 이제 눌러주는, 영어로 apply하는 그런 도구입니다. 직접 상처 부위를 압박해서 지혈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꼭 필요하죠. 그러나 장기간 이거 압박을 하게 되면 심하게 고통스럽습니다. 눌리고 아프고 눌리고 배기고, 겪어본 분들은 이 고통을 아는데 겪어보지 않은 분들은 이 고통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의과대 학생들이나 전임의 전공의들 교육하는 과정에서 항상 회진 중에 이 의료용 샌드백을 하고 있는 환자를 보게 되면, 김 선생님 오늘 저녁에 이걸 가지고 당직실에 가서 침대 밑에 이걸 깔고 한 2시간만 꼭 있어봐 주면 고맙겠어? 하고 내가 부탁을 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처음에 모르지만 겪고 나면 좀 더 생각 있는 따뜻한 의사가 될 수 있다고 저는 믿기 때문입니다. 샌드백을 적용하고 관리하는 의사, 간호사, 의료기사, 시술 후에 하기도 하거든요. 등등 꼭 한번 경험해 보길 권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병을 대신 알아줄 수는 없지만, 하고 나면 환자의 고통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어떻게 될지 한번 생각을 다시 하게 되는 공감 능력이 키워집니다. 과연 샌드백이 이 환자한테 꼭 필요한 처방인가? 제가 주로 간 조직 검사 후에 이 샌드백을 하는 환자를 많이 보기 때문에 그 경우를 말씀을 드리면, 간 조직 검사는 되게 간은 흉곽에 쌓여 있어서, 즉 다시 말씀드려서 뱃속에 간이 있고, 그 다음에 갈비뼈가 있고, 그다음에 피부가 있고, 그 겉에 이 샌드백을 대게 됩니다. 직접 거길 누를 수가 있겠습니까? 뼈가 있어서 직접 눌려지지도 않죠.
근데 교과서적으로는 거기에 샌드백을 적용하라고 돼 있습니다.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이제 사람 몸뚱아리가 그 원통처럼 둥그렇게 돼 있어서 그걸 옆으로 눕히게 되면 그 사이 공간을 채워주는 역할을 할 수가 있고, 직접 눌려지는 것은 아닌데, 경험이 적은 의사들은 그것이 직접 눌려지는 것으로 피부에 피가 났을 때 누르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왜 효과도 없는 걸 하라 그러냐? 효과 없는 것은 아니고요. 그 공간을 채우고, 오른쪽에 간이 있는데 오른쪽을 아래로 하게 함으로써 중력에 의해서, 간의 무게에 의해서 위에서 눌려져서 지혈이 되는 겁니다. 그런 원리를 이해한다면 그거를 꽉 눌러서 배기고 아프게 해서 2시간, 3시간 있게 하는 그런 선택은 하지 않을 겁니다. 살짝 기대게만 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실제 어느 정도 그렇게 해야만 이게 멈춰지는, 지혈이 되는지를 알게 되면 꼭 2시간, 3시간 그렇게 장기간 누르고 있게 하진 않을 겁니다. 5분이면 될지 10분이면 될지 30분이면 될지 고민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샌드백 체험을 한 실제 경험을 한 의료인이나 기사들은 환자를 편해서 어떻게 하는 게 환자에게 덜 괴로움을 주는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된다. 즉 공감 능력을 많이 키울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정도의 환자 체험이라면, 이런 정도의 방법으로 우리가 공감 능력을 키울 수 있다면 우리 얼마든지 현재 우리 의료 현실에서도 외과 대학생들 교육부터 의사들 재교육까지 실행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요? 이런 고민을 한 의사는 무조건 하지 말라고만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대안이 있을까? 즉, 저염식을 하면 그렇게 목 넘기기 힘들다 하는데 어떻게 하면 그래도 먹을 수 있게 만들어둘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즉, 환자 중심의 진료를 위해서는 대안을 찾기 위한, 하지 말라는 것 금지만 시킬 게 아니라 대안을 찾기 위한 의료진의 노력, 그리고 거기에 따른 환자 중심적인 판단과 결정이 필수적입니다. 꼭 그래야 됩니다. 근데 이게 교과서에 나와 있지 않거든요. 의사가 정말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공감 능력을 가진 의사만이 고민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제 얘기를 덧붙이자면 교과서 나온 얘기는 아닙니다. 제가 먹어보니까 일주일 이상 계속해서 저염식, 5g 미만의 저염식 저는 못 먹겠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먹을 수 있을까? 하나하나 찾아봤습니다. 안 될 리가 없는 것들 찾아보니 이런 게 있더라고요. 식초. 좀 식초 뿌려 먹으면 시큼한 맛에 샐러드도 먹을 수 있고 하지 않겠습니까? 김치를 먹을 수는 없지만. 참기름, 들기름, 식물성 기름, 올리브유, 겨자, 후춧가루, 고춧가루, 마요네즈. 허용하지 못할 게 없습니다. 그럼 잘 생각해 보면, 소금은 못 쓰지만, 시큼한 맛으로, 고소한 맛으로, 좀, 칼칼한 맛으로 먹을 수 있겠어? 머릿속에 주부님들 아이디어가 생기지 않습니까? 이런 방법으로 우리가 대체한다면, 장기간의 저염식, 불가능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환자가 잘, 맛있게 식사를 하면서도 오랫동안 따라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방법을 찾는 것 역시 공감 능력을 키워야 생각을 할 수 있는 문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문학 텍스트 읽기. 문학이라고 하면 의사 관련, 의학 관련 이런 거 말고요. 그냥 소설도 좋고요. 문학 텍스트 아니어도 좋습니다. 드라마도 좋고요. 영화도 좋고요. 연극도 좋고요. 우리 함께 생각해 봅시다. 문학 작품에 대한 읽기, 감상하기 등을 하게 되면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의료인들을 대상으로 생각해 봅시다. 인간 상호작용을 관찰하고, 문학이란 드라마든 영화든 그런 인간 간의 상호 간의 어떤 스토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관찰하고, 생각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어떤 소스 원천을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인간 상호 간의 작용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되지 않을까요? 외과대학에서 의학 공부만 열심히 해서 시험 잘 봐서 1등하는 했던 의대 졸업생보다는 이런 고민을 좀 많이 한 의대 졸업생, 그리고 의사가 된, 간호사가 된 의료인을 만나고 싶지 않으십니까? 창조적인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야기의 전개 과정, 등장인물의 관계나 생각 등등에 대한 추론,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해 줍니다. 굉장히 중요한, 인성도 향상시키고 공감 능력도 키울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요? 등장인물들 간, 화자, 말하고자 하는 사람과 등장인물 간, 말하고자 하는 사람과 독자 간, 개인과 사회 관계 속으로 우리를 안내해 줍니다. 그래서 건강, 질병, 돌봄과의 어떤 관계성을 공부하게 해줍니다. 그렇게 되면 인간을 어떤 조직, 오간이나 시스템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인간 전체로 보고 질병과의 관계를 보고 그런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의 사회에서의 어떤 고민을 우리가 읽을 수 있고 그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고 하는 그런 능력을 가진 의료인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의료인을 키우기 위해서 우리 이런 문학 작품을 읽고 보고 감상하는 훈련을 우리가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사실은 대상을 의료인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 환자나 가족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환자나 가족들이 예기치 않은 불행을 겪고 있지만 이런 기회를 갖게 되면 결론적으로 보다 슬기로운 환자 생활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미국의 유명한 내러티브 메디슨의 창시자를 할 수 있는 리타 샤론이 콜롬비아 대학에서 석사 과정 프로그램을 만들면서 내러티브 메디슨, 이야기의학에 관한 교육 과정을 만들면서 문학 텍스트 읽기를 아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의 의미를 자세하고 주의 깊게 읽는 기술을 가르침으로써 서사적 역량, 내러티브 컴피턴스, 그리고 관계성을 이해하고 증진시킴으로써 그것들이 보건의료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고 탐구하고 고민하고 모색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의료인들에게 제공할 수 있다 하는 교육의 목표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가 충분히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의학책 말고 문학, 소설, 시, 연극, 영화, 드라마, 우리 의사가 되려고 하는 특히 의대생들, 약사가 되려 하는 우리 약대생들, 간호사가 되고자 하는 우리 여러분들 그쪽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한 걸음 더 나가면 글쓰기의 장점은 거기에 조금 더 보탠다고 제가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정리해보면 자신이 관찰한 것에 대한, 이게 사물일 수도 있고 세상 현상일 수도 있고 요즘 같은 단풍철에는 은행나무일 수도 있고 어떤 설악산일 수도 있고 관심을 보다 기울일 수 있게 합니다. 어려운 주제, 경험, 감정에 접근하는데 보다 친밀하게 쉽게 다가갈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성에 더 주의를 기울이게 합니다. 공감 능력이 깊은,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다른 사람의 내면을 읽을 수 있는 그런 의료인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될 수 있게 만들어주는 큰 도구가 됩니다. 글쓰기에는 이제 실제 리타 샤론 같으면 병행 기록, 페럴 차트에 대해서 강조했지만 저는 오늘 꼭
패럴 차트가 아니더라도 수필 혹은 시 등등을 쓰는 그런 용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제가 지난 2월 말에 정년퇴직을 하고 3월부터 그동안 수십 년간 아픈 이들을 보면서 스스로 내 마음에 여유가 없어지는, 저는 그걸 다 마음의 병이라고 하는데, 병든 마음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여행을 하는 게 좋겠다, 첫째 생각을 했고요. 책을 좀 많이 읽어야 되겠다 생각을 했고요. 마지막으로 시를 쓰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창작에는 수필, 시 여러 개 있겠지만 시의 특징은 특히 돌려서 말하기, 직설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되게 듣기 싫어합니다. 제 나이에 젊은이들한테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꼰대 소리 듣기 딱 쉽죠. 약간 낯설게 하기, 하고 듣게 하기. 사실은 이 얘기 하는데 딴 얘기 하는 듯하게 하기, 딴청 피우기. 이게 시의 특징이거든요. 이렇게 말을 하게 되면 별로 기분 나쁘지 않게 귀 기울여주는 이런 도구가 시가 아닌가 하는 게 제가 최근 한 7, 8개월 시를 읽고 쓰면서 느꼈던 생각입니다. 그런 생각이 과연 반영이 됐는지, 제가 잘 쓴 시는 아니지만 제가 쓴 시 하나를 소개하고 가겠습니다. 가다가 해저물면이라는 시입니다. 엉킨 정신줄을 가까스로 추스리니 뒤따르던 몸뚱아리 성한데 하나 없구나. 앞길 백리인데 석양 벌써 고개 넘으니 겨우 가는 새가슴 갈피 잡지 못하는구나. 어차피 같이 갈 길 외면하면 어찌할까. 절룩걸음 재촉한들 남은 길이 다가올까. 고단한 나그네야 하늘 한번 보고 가자. 갈 길 바쁜 나그네야 땀 닦으며 가자꾸나. 가다가 해저물면 거기서 쉬자꾸나. 한바탕 놀다 가는 노객에게 봉구박 고목 아래 조각잠도 과분하지 않겠느냐. 약간 좀 돌려치기, 딴청 부리기, 낯설기 좀 했습니까? 네, 크게 거슬리지 않게 자기 성찰도 하고, 네, 기회가 된다면 또 젊은이들에게 메시지도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이런 시작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공감하실 수 있는지요? 리타 샤로는 의료인들의 그 공감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병행 기록을 쓰자고 했습니다. 요거로 패럴 차트입니다. 1994년, 이제 20년, 30년 됐네요. 병행 기록이라는 것은 병원에서 하고 있는 의무 기록과는 달리, 의무 기록은 무슨 혈압이 얼마, 무슨 진찰 소견이 어떻고, 병력이 어떻고, 검사 기록이 어떻고, 컨설테이션 결과 어떻고, 이런 거 적는 것인데, 그런 거 말고 환자와의, 의료진과의 개인적 경험들을 기록해두고 추적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 오늘 어떤 환자를 만났더니 그 환자가 상태가 어땠고, 거기서 난 어떤 생각을 했고, 하는 등등의 얘기를, 개인적인 얘기를, 경험을 적는 그런 기록입니다. 병원에 있는 메디컬 차트에는 쓸 수 없지만 따로 이런 기록을, 이런 경험을 기록하고 관리하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제안을 했습니다. 아주 훌륭한 제안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제안을 통해서 의료인들은 환자들의 스토리에 보다 더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고, 신체적 질병뿐 아니라 환자의 아픔에 공감하고 환자의 손을 잡아줄 수 있는 그러한 공감 능력이 좀 풍성한 그런 의료인이 되고, 자기의 진료 과정을 되돌아보고 개선하는 도구로도 쓸 수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100% 공감합니다. 우리 특히 젊은 의료인들에게 당부드립니다. 병원에서 겪은 일들에 대해서 개인적 경험을 적어서 이러한 자기 자신의 공감 능력을 키우고 자기의 진료 과정을 개선하는 데 활용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환자나 가족들과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기술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것도 지난번에 제가 보여드렸던 슬라이드인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오늘은 적극적 청취, 우리 회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문제에서 이 청취가 중요하다는 말씀 드렸기 때문에 이에 관한 말씀과 비언어적 의사소통에 관한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적극적 청취, 영어로는 active listening인데요.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것을, 의사 입장에서는 환자가 말하는 것에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이고, 컴퓨터 화면 보고 나서 듣는 것만 이건 아니고는 액티브 리스닝이 아니죠. 명확한 질문을 하며, 예를 들어 어떤 걸 정리도 하고, 이런 뜻인가요? 묻기도 하고, 그래서 그 사람이 말하려고 하는 말을 명확하게 확인하는 그런 기술입니다. 이런 기술은 실제 환자를 파악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지만은, 그래서 진료실에서는 의료진에게 아주 절실히 요구되는 능력이지만서도 또한 아주 중요한 소통 능력입니다. 환자나 가족들이 의료진을 신뢰할 수 있게 만드는 아주 지난 환자를 설득하는 제가 기술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제1번이 에토스, 신뢰를 쌓는 일이라고 했는데 신뢰를 쌓는 가장 기본 바탕이 되는 일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그 사파를 보여드리면서 제가 겪은 일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그 사례는 제가 금년 1월에 출간한 김 박사의 공감진료 스토리 제1장에 있는 사례인데 제가 직접 겪은 사례이기도 합니다. 저와 마주 앉은 가족들은 치료 성과에 만족스럽지 않은 치료 성과에 아주 격앙돼서 저하고 수년을 간암으로 함께 치료했지만 결과적으로 중환자실에서 유명을 달리하셨거든요. 마주 앉은 가족들을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그분들의 심리 상태는 이렇습니다. 제일 먼저 무엇보다 중요한 건 그렇겠죠. 치료 과정이나 성과에 대한 불만족이 제일 클 겁니다. 아무리 그 전에 몇 년 동안 잘해줬다 하더라도 이미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닥친 이 사랑하는 이를 잃은 슬픔, 괴로움, 허전함, 그리고 마지막 자책감. 그리고 이 허전한 마음을 위로받고 싶은 심정. 이게 제가 보기엔 이게 제일 크다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특히 자주 이 병원을 찾지 못했던 가족들, 혹은 함께 병원을 손잡고 오지 못했던 가족들이 특히 더 아주 격앙이 되어 있는 것을 저는 자주 관찰했습니다. 이들과 마주 앉아서 제가 만약에 이성적으로 생각하세요. 이게 옳은 일 아니겠어요? 라고만 얘기하고 논리로 맞대응을 했다면 이 문제가 해결이 됐을까요? 저는 언제까지나 의사도 아니고 정시 대접을 받았을 겁니다. 제 경험에서 제가 권하고 싶은 첫 번째 방법은 우선 가족들의 항의를 적극적으로 들어줘야 됩니다. 들어준 정도가 아니라 공감을 해서 여러분들의 아픔, 저도 오래 함께한 주치로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에게 도움이 된다면, 여러분을 위로할 수 있다면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할 마음의 준비가 되겠습니다. 하고 정말 어떤 마음이신가요? 어떤 문제가 우리 병원에서 어떤 문제가 그렇게 마음을 아프게 했나요? 정말 적극적으로 들어주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액티브 리스닝, 적극적 청취입니다.
반 이상 해결됩니다. 연구를 많이 한, 이런 과제에 대해 연구를 많이 한, 특히 그 의료인문학자 혹은 내러티브 메디슨, 이야기 의학을 연구한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음을 맞추고 울분을 공감으로 바꾸는 데는 5초면 충분하다. 약간의 과장은 있을 수 있는데 5초, 꼭 5초 세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세지 마시고 짧은 시간이면 가능하다. 거기에는 동의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제 환자들, 저는 상당히 어려운 환자들을 많이 치료했던 의사인데요. 저하고 함께 지냈던, 그리고 마지막에 저와 함께 가족을 하늘나라로 보내드려야만 했던 그 가족들은 마지막에 저에게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던 그런 기억이 제 머릿속에 있습니다. 또 강조하고 싶은 것이 비언어적 의사소통입니다. 언어적인 얘기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고,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눈빛, 실제 마주 앉았을 때 이 눈빛이 그래도 환자나 가족들 들었습니다. 젊은 의사를 만났을 때 그래도 얼마나 똑똑한지 한번 보자, 이런 눈빛도 있고요. 또 의사나 간호사 입장에서도 여기 오셨으면 좀 지시에 따라 주셔야지요 하고 어떤 규칙만을 권하는 그런 사무적인 눈빛도 있는가 하면 정말로 나는 당신 편입니다 하고 느낄 수 있는 그런 눈빛도 있습니다. 표정. 물론 의료진들 병원에서 바쁘고 할 일 많고 스트레스 많은 거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만은 환자들 가족들이 그걸 다 이해할까요? 그렇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좀 더 따뜻한 표정으로 환자를 맞을 수 있는 어느 치료실에 갔더니 김아무개 간호사는 참 표정이 좋고 따뜻해. 내 편인 것 같아. 나를 도와줄 것 같아. 이런 표정. 내용이 무엇이든 간에 이미 원활한 의사소통이 되고 있는 겁니다. 몸동작. 예를 들어서 진료실에 갔는데 의사가 진료 의자에 뒤로 기대서 다리 꼬고 앉아서 그런 의사는 없겠지만, 그러나 없지는 않습니다. 또 환자들도 어느 분들은 젊은 의사를 만나면 그런 동작으로 그래 너 네가 얼마나 똑똑한 거 좀 보자, 이런 환자분도 계시니까요. 서로 의사소통 제대로 안 하겠다는 뜻이죠. 효과적인 원활한 의사소통이 안 됩니다. 필요한 경우에 적절한 스킨십, 이거는 정말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다른데, 제가 특히 나이 먹은 의사 시절에는 병실에 회진하면서 한의사들이 진맥을 하듯이 환자의 손목을 잡습니다. 잡으면 저는 이 스킨십으로 인해서 우리 가까워지는 것도 있지만 소위 바이탈 사인, 우리가 말하는 게 체온, 맥박, 혈압 이런 걸 얘기하는데요. 그것을 다 할 수 있습니다. 피부의 온도가 어떤지, 맥박은 고른지, 혈압은 충분한 것 같은지, 맥박수는 정상적인지 다 파악을 하면서 우리가 대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비언어적 의사소통 역시 중요하다. 특히 의료진이 되고자 하는 여러분들, 그리고 아직 젊은 의료인들, 이 비언어적 의사소통의 장점에 대해서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주시길 바랍니다. 반대로 의사소통을 방해하는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여기 이것도 제가 슬라이드 소개시켜드렸지만 다시 보여드리는 이유는, 특히 타인에 대한 판단, 선입견, 미리 판단하는 이런 것은 의사소통을 방해하는 아주 나쁜 방법입니다. 또 원하지 않는 충고나 해결책, 이런 거 아까 제 시에서도 제가 썼습니다만, 기다릴 때 기다려주지 못하고 이런 것을 앞서서 하게 되면 얼마나 그 의사소통을 방해하는지 제가 즐겨보는 드라마 전원일기 사례를 통해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빠른 속도로 읽어가겠습니다.
1988년에 방영된 드라마 젊어서 고생편입니다. 김혜장 댁 막내딸이 남편과 함께 목장을 만들어가며 겪는 갈등을 그리는 이야기입니다. 김회장의 막내딸은 목장을 만들기 위해 소를 키워가며 온갖 난관과 예기치 않게 부딪히는 어려움에 힘들어하는 남편을 보며 마음이 힘들고 위로가 필요합니다. 속값은 떨어지고 비료값은 오르고 용작은 늘어가고 값싼 수입 고기는 밀려오고 더 이상 미래가 없을 것 같은 현실이 무섭습니다. 혼자서 헤쳐나가기엔 너무 힘듭니다. 막내딸은 혼자 친정을 찾아갑니다. 거기엔 부모님이 계시고 고향이 있습니다. 위로를 받기에 가장 적당한 장소일 겁니다. 그러나 확신은 없습니다. 막내딸은 끝내 엄마의 손을 잡고 얘기합니다. 엄마, 키우던 소들이 병들어 지난 며칠 동안 정말로 힘들었는데 그보다 더 힘든 건 그동안 세상 돌아가는 일에 화도 내고 소리도 지르면서 정말 열심히 일하던 그이가, 남편이 요즘에 그냥 쿨이 주고 앉아만 있어요. 정말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알 수가 없어. 안절부절하다가 여기 왔는데 엄마, 여길 정말 잘한 것 같아요. 엄마한테 털어오니까 그나마 마음이 좀 편해졌어요. 이 딸을 쳐다보는 엄마 눈은, 이 표정과 눈은 애틋하고 애절합니다. 우선 충분한 의사소통 중에 하나입니다. 이미 소통을 했는데 거기다 대고 더해서 그래 이거자. 정말 잘 왔어. 얼마나 힘들었니? 이 얘기도 참 아름다운 리스폰스고요. 반응이고요. 엄마는 막내딸을 감싸는 애잔한 표정을 짓는다. 이 역시 훌륭한 비언어적 의사소통입니다. 살다 보면 잘 될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는 거란다. 앞으로 내가 제일 잘 살 거야. 어깨를 토닥거려 줍니다. 제가 흠잡을 데 없이 아주 훌륭한 정말 의사소통으로 위로를 주는 김일전 씨. 다시 봐도 참 자애롭고 예뻐 보이네요. 반면에 드라마는 이어집니다. 막내딸과 아내의 고통을 눈치챈 김 회장이 사위를 찾아갑니다. 사위는 예기치 않게 찾아든 장인을 반갑게 맞습니다. 마주한 자리에서 김 회장은 사위에게 말합니다. 오랜 시간 고민한 얘기를 꺼냅니다. 이보게 유서방, 자네가 요즘 많이 힘들다고 들었네. 생각한 대로 되지 않아 고민이 많을 줄 아네. 그렇지. 만사가 생각한 대로 되지는 않을 걸세. 여기까지는 그래도 상당한 위로가 될 것 같은데요. 그 다음이 제가 좀 비판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 내 생각에는 자네가 이 일을 그만 접었으면 좋겠네. 자네는 아직 젊으니까 어떤 일이든지 하려고만 하면 다 할 수 있다고 믿고 잘 해낼 거라고 믿네. 따뜻한 것 같은데 사위는 아닙니다. 깜짝 놀라며 답합니다. 장인어른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장인어른께서는 제가 하는 일에 언제나 응원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지금 사정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저는 정말 잘 해낼 수 있습니다. 좀 기다려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김 회장님 아주 훌륭한 역할로 나오는데 이 회에서는 저는 약간 비판하고 싶습니다. 가족과 소통하는 방식이 사위가 어떤 심정일 거라고 스스로 속단하고 미리 판단했어요. 사위가 원치 않는 충고를 했습니다. 조금 기다려주고 등 두드려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인데요. 즉 타인에 대한 속단과 원치 않은 충고가 원활한 소통을 방해하는 사례가 됩니다. 인간적인 면을 그렸다고 생각하면 이 작가도 훌륭하다고 생각하지만 제가 몇 가지 다 말씀은 못 드렸지만 지금까지 우리 공감 능력을 키우는 방법, 그리고 어떻게 해야 좀 더 적절한 위로를 줄 수 있을까 하는 방법, 또 어찌 보면 환자나 가족들의 입장에선 좀 그런 환자나 가족들의 입장에서 해석을 해보면 우리가 이렇게 하면 좀 더 슬기로운 정말 환자 생활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힌트를 얻으셨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앞에 세션 공감 키우기에 대한
제 강의는 일단 여기서 마치고요.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